시골은 폐쇄적이고 인간관계가 굉장히 음습하다. 나는 초등학생 때 3번 전학을 가면서 4개의 시골 초등학교를 다녔다. 전교생이 10명 남짓한 학교도 있었고 목조 건물이나 분교도 있었다. 마트까지 가려면 차로 1시간은 걸렸기 때문에 이동 판매차가 오곤 했지만 그것도 학교가 있는 중심부에서만 볼 수 있었다. 주변은 온통 논밭과 산뿐이라 조금만 걸어가도 소멸 위기에 처한 마을이 나왔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얼굴을 알고 지냈고 낯선 사람이 오면 저 사람 누구야? 하고 수군거렸다. 외지인에 대한 경계심이 강해서 쉽게 속마음을 터놓지 않았다. 하지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면 유대감이 강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서로 먼저 나서서 도와주었다. 어르신들에게 농사 짓는 법을 배우는 것도 좋았고 표고버섯 원목 기르기 체험이나 집신을 짜는 일도 꽤 재미있었다. 놀 곳은 논밭과 산뿐이었지만 아이들이 적다 보니 나이와 상관없이 다 같이 어울려 놀았다. 내가 왜 그렇게 시골 학교만 전전했냐 하면 우리 아버지가 주재소 근무 경찰관이었기 때문이다. 주재소는 파출소와 달리 경찰관이 거주하면서 근무하는 곳이었다. 시골에는 파출소를 세울 예산도 인력도 부족해서 주재소에서 경찰이 24시간 상주하며 근무해야 했다. 사건이 적은 시골에서는 웬만한 일은 마을 내부에서 해결하는 풍습이 있었다. 예를 들어 술자리에서 싸움이 난 적이 있는데 칼부림으로까지 번졌음에도 아버지가 출동했을 때 마을 사람들은 술 깨면 괜찮다 라며 그냥 돌려보냈다. 그러면 주재소 경찰은 무슨 일을 하느냐? 주로 외부인이 관련된 사건이 생기면 역할을 했다. 농작물 도둑이나 산에 불법 침입한 사람들을 단속하는 일이 대부분이었다. 사건이 없는 날에는 보육원에서 기르는 들토끼를 잡아주거나 혼자 사는 노인을 찾아가 안부를 확인하는 등의 일을 했다. 하지만 주재소 경찰과 그 가족의 위치는 애매하고 복잡했다. 시골에 신규 주택단지가 개발되면서 기존 마을 사람들과 이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곤 했는데 부모들끼리, 아이들끼리 사이가 틀어지면서 신규 주택단지 아이들이랑은 놀지 마 같은 말도 안 되는 규칙이 생겼다. 그럴 때 주재소 경찰은 양쪽과 대화를 나누고 교류는 했지만 정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느낌이었다. 무시당하지는 않지만 여기까지만 들어와라 하는 보이지 않는 선이 항상 있었다. 이야기의 배경은 이런 시골이다. 폐쇄적이고 오래된 풍습에 얽매인 시골.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느 시골 학교로 전학을 갔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이고 논밭뿐인 정말 시골이었다. 그 학교에는 한 학년에 20명 정도가 있었고 전교생은 100명도 안 됐다. 그곳은 내게 4번째 학교였다. 전학을 수도 없이 다녀서 적응하는 것에는 익숙해진 상태였다. 교단에서 자기소개를 마치고 맨 뒷자리, 빈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곧바로 옆자리 여자애에게 말을 걸었다. 희나라고 해. 잘 부탁해. 그런데 말을 걸고 나서 뭔가 이상한 것을 느꼈다. 그 아이의 얼굴은 꽤 크고 눈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늘었다. 낡아서 회색빛이 도는 분홍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고 바지는 검은색 체육복이었다. 나는 어린 마음에 조금 장애가 있는 아이일까? 하고 생각했다. 그 아이는 느릿한 목소리로 잘 부탁해 라고 인사를 했다. 말을 나눠보니 동작과 대화 속도가 조금 느릴 뿐 수업을 따라갈 정도의 지능은 있었다. 담임선생님이 가끔 수업 중에 신경 써주는 정도였고 그 외에는 다른 아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항상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가느다란 눈, 느릿한 행동, 하지만 대화는 잘 통하는 아이였다. 자리도 옆이었고 이야기할 기회도 많았다. 이 아이를 A라고 하자. 전학 온 지 2달 정도 지나고
반의 여자아이들에게 불려갔다. 한 학급의 여자아이들이 10명 정도였으니 A를 제외하면 사실상 모든 여자아이들이 나를 부른 셈이었다. 혹시 왕따인가? 하고 내심 불안해하며 갔지만 분위기가 뭔가 이상했다. 그중 리더격인 B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A랑 친하게 지내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나는 순간 A가 왕따인가? 싶었지만 여자아이들의 표정은 단순한 따돌림과는 달랐다. 뭔가 두려워하는 기색이었다. 자세히 묻자 B는 부모님께 A와 어울리면 저주받는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그리고 다른 여자아이들도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한바탕 웃어버렸다. 저주? 말도 안 돼. 라고 말했지만 아이들은 진지했다. A와 얽힌 불길한 이야기를 하나둘 꺼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대부분이 A와 이야기한 날 다쳤다. 같은 별것 아닌 일이었다. 나는 여자아이들에게 그런 비현실적인 일은 없다고 말했지만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결국 나는 A를 조심하겠다고 약속하고 자리를 떠났다. 그렇다고 해서 정말 A와 거리를 둘 수는 없었다. 자리도 엽히고 반에서 유일하게 A와 이야기하는 아이가 나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늘 같이 다녔다. 여름방학이 끝나고 가을이 되었지만 내게 특별한 불행이 찾아오는 일 없이 평범한 시골 생활이 계속되었다. 그 무렵부터 나 외의 여자아이들이 조금씩 A와 말을 섞기 시작했다. 물론 프린트를 건네주는 정도의 사소한 일이었지만 그 전까지는 A에게 다가가려 하지도 않았던 아이들이었기에 조금 놀랐다. 아마도 A와 가장 가깝게 지내는 내가 아무렇지도 않으니 안심한 걸지도 모른다. 아니면 전학생이라는 새로운 요소가 오래된 시골 풍습에 작은 변화를 가져온 것일지도 모른다고 나는 내심 생각했다. 가을의 어느 일요일, 나는 집 근처 논에서 동네 아이들과 놀고 있었다. 그때 A가 지나가는 걸 보았다. A의 집은 산 하나를 넘어야 하는 곳에 있어서 매일 1시간씩 걸려 학교에 다녔다. 그래서 학교에 가까운 우리 집 근처에서 A를 일요일에 본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A는 나를 발견하더니 우리 집에 놀러 오지 않겠냐고 물었다. 그러자 동네 아이들은 거미새끼 흩어지듯 순식간에 사라졌다. 아마도 저주 같은 이유 때문이겠지. 나는 좋다고 하며 A를 따라 나섰다. 산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무화과를 따먹기도 했다. 그렇게 쭉 걷다 보니 산속에 조금 트인 곳에 A의 집이 나타났다. 언뜻 보면 농기구를 보관하는 창고처럼 작은 집이었다. 양철벽과 지붕으로 만들어진 단촐한 집. 여기가 A의 집이구나 생각하며 안으로 들어가 보니 작은 다다미 방과 조그만 부엌이 있는 단순한 구조였다. A는 여기서 항상 혼자 놀고 있다고 했다. 주변에는 민가도 없었고 도대체 뭘 하면서 노는지 궁금해져서 물어보니 A는 저학년용 그림책을 꺼냈다. 그 외에 장난감 같은 건 보이지 않았다. 나는 점점 심심해져서 밖에서 놀자고 제안했고 그날은 A가 산속을 안내하며 함께 뛰어놀았다. 해질 무렵 슬슬 돌아가야겠다고 말하자 A가 나를 붙잡았다. 하지만 다음에 또 놀자고 약속한 후 집으로 돌아왔다. 그 다음 주 일요일 집 근처에서 다시 A를 만났다. 또 A에게 초대받아 A의 집에 갔더니 이번엔 봉제 인형들이 있었다. 그날은 둘이서 인형놀이를 했다. 돌아갈 때 A가 다시 붙잡았지만 또 놀자고 약속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 다음 주도 A를 만났다. 다시 A의 집에 가보니 이번엔 보드게임이 있었다. 인생 게임
오셀로 등 다양한 종류가 있었다. 우리는 그것들을 하며 놀았다. 역시나 돌아갈 때 A가 붙잡았지만 다음에 또 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왔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주 A를 만났다. A는 다시 집에 오라고 말했지만 매주 같이 놀다 보니 살짝 질린 데다 A의 집까지 가는 1시간이 귀찮아져서 그날은 우리 집 근처에서 놀기로 했다. 오후 3시쯤 나는 간식을 먹으러 집으로 돌아갔고 A도 조용히 돌아갔다. 다음날 학교에 가자 A가 이거 줄게. 하며 스티커를 건넸다. 그때 여자아이들 사이에서는 스티커 교환이 유행하고 있었다. 문구점에서 파는 100엔 정도의 귀여운 스티커를 노트나 필통에 붙이는 놀이였는데 초등학생은 여러 장을 사기 어려우니 친구들끼리 남는 스티커를 교환하며 종류를 늘리는 것이었다. 나도 반 친구들과 스티커를 주고받곤 했다. 하지만 A는 그 교환에 참여한 적이 없었다. A의 부모님이 사주셨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러고 보니 A의 집에 갈 때마다 새로운 장난감이 늘어나 있었지. A가 준 스티커는 예쁜 꽃무늬에 반짝이까지 들어간 200~300엔 정도는 할 법한 고급 스티커였다. 그냥 받기엔 나도 좀 미안한 기분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A에게서 스티커를 받고는 내가 아끼는 캐릭터 스티커를 꺼내 A에게 건넸다. 교환이야 하고 웃으며 말했다. A는 살짝 놀란 듯 약간 난감한 표정을 지었지만 나는 좋은 거래를 했다는 만족감에 빠져 있어서 A의 표정 같은 건 신경 쓰지 않았다. 아마 그때부터였을 거다. A의 물건들이 점점 고급스러워지기 시작한 게. 노트는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그려진 것으로 바뀌었고 옷도 프릴이 달린 블라우스를 입기 시작했다. 스커트를 입고 오는 날도 늘어났다. 그전까지 자주 입던 때가 탄 트레이닝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지금 돌아보면 그 무렵부터 A에게 반감을 가진 여자아이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 같다. 하지만 나는 사람의 옷차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성격이어서 당시에는 그런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겨울이 막 시작될 무렵 반에서 여자아이들의 리더 격인 B가 나에게 말을 걸어왔다. 전화 갔을 땐 몰랐지만 B의 아버지는 학부모회 회장이었고 B의 집은 이 지역에서 농가들을 관리하는 집안이라고 했다. B 자체도 굉장히 귀여운 아이였고 친구들에게 신망이 두터웠어인지 반 여자아이들은 B를 중심으로 그룹을 형성하고 있었다. B는 내가 책상 위에 펼쳐놓은 스티커를 보고 이거 귀엽다 라고 말했다. A에게 받은 스티커였다. 나는 별 생각 없이 A가 준 거야 라고 대답했다. 그때의 B의 표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순간적으로 얼굴이 굳은 것처럼 보였는데 내 착각이었을까? B는 A한테 받았구나 라고 말하면서 내 옆자리에 앉아있던 A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러더니 갑자기 A의 필통을 집어들었다. A의 필통은 봄에는 작년 가정시간에 만들었다는 펠트 소재의 것이었는데 지금은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그려져 있고 7개의 수납 공간이 있는 최신 필통이었다. B는 이거 나 줘 라고 말하더니 필통을 들고 자기 친구들 쪽으로 뛰어갔다. 나는 황급히 B를 막으려 했지만 너무 갑작스러워서 잠깐 너 정도밖에 말하지 못했다. 나는 당황한 채로 A를 쳐다보며 선생님한테 말해야 해 라고 외쳤다. 하지만 A는 멍한 얼굴로 B가 뛰어가는 모습을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다. 정신 좀 차려
내가 반사적으로 A의 어깨를 잡아 흔들려 했을 때 A가 나지막이 말했다. 괜찮아. 뭐? 나는 당황해서 소리를 질렀다. A는 가느다란 눈을 더욱 가늘게 뜨더니 대신을 받을 거야. 라고 중얼거렸다. 뭐? 내가 또 한 번 되묻는 순간 교실에 종이 울리고 선생님이 들어왔다. 나는 일단 자리에 앉았지만 수업이 끝나면 당장이라도 선생님께 이 일을 고발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수업 중 비가 갑자기 쓰러졌다. 쉬익 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생각한 순간 비는 책상과 함께 바닥에 쓰러졌고 그대로 경련을 일으켰다. 교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당황한 선생님이 급히 구급차를 부르고 비를 둘러싸고 모여드는 아이들. 모든 게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난 채로 얼어붙었다. 그리고 문득 A를 바라보았다. A는 그저 가만히 앉아 들것에 실려나가는 비를 묵묵히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비는 그대로 구급차에 실려나갔고 담임선생님이 함께 따라 나섰다. 그날 남은 수업은 부담임 선생님이 맡았다. 방과 후 나는 담임선생님에게 불려갔다. 언제 병원에서 돌아오셨지? 의아해하는 사이 비에 대해 할 이야기가 있다며 따라오라는 말에 나는 교장실 앞까지 갔다. 교장실에 들어가는 것은 처음이었다. 긴장된 마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서자 교장 선생님의 책상이 방 안쪽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앞에는 응접 세트가 놓여 있었다. 그곳에는 비의 부모님,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이 앉아 있었다. 담임 선생님은 입구 쪽에 서 있었다. 아이의 눈에도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느껴졌다.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비의 어머니였다. 왜 이 아이는 멀쩡한 거야? 비가 이 아이도 받았다고 했는데.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마치 나에게 달려들 듯 몸을 앞으로 숙였다. 비의 아버지가 황급히 비 어머니의 어깨를 눌러앉히고 진정시키려 했지만 나는 이미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다.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때 교장 선생님이 부드럽게 말을 걸어왔다. 희나양, A한테서 무언가 받은 적 있니?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떨리고 있었다. 극도로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나는 겨우 목소리를 짜내듯 말했다. 스티커 받았어요. 그 순간 방 안의 어른들이 일제히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그런데 왜 멀쩡한 거지? 누군가가 혼잣말처럼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머릿속이 필사적으로 정리를 시도했다. A의 저주, 설마 어른들이 A의 저주 때문에 비가 그렇게 되었다고 믿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니 모든 상황이 납득이 되었다. 동시에 화가 치밀어 올랐다. 어른들이 몇 명이나 모여서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는 결국 소리를 질렀다. 나는 A랑 스티커를 교환했을 뿐이에요. 비처럼 필통을 뺏은 게 아니라고요. 그 순간 방 안의 어른들이 일제히 나를 바라보았다. 교환. 그래서 비 어머니가 중얼거렸다. 그러자 비 아버지가 소리를 질렀다. 비한테 교환한 거라고 왜 말하지 않았어? 순식간에 그는 나에게 달려들었다. 교장과 교감이 비 아버지를 붙잡아 제지했고 비 어머니는 울며 소리를 질렀다. 너무나 혼란스러웠다. 그때 제복을 입은 아버지가 교장실로 들어왔다. 언제 사라졌는지 몰랐던 담임선생님이 아버지를 부르러 갔던 모양이었다. 갑자기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이 아이가 주재소 경찰내 딸이었나? 비 아버지는 그렇게 중얼거리더니 혀를 찼다.
나는 아버지와 함께 교장실을 나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멍한 상태였다.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맞이했다. 그러나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해 어쩔 줄 몰라 했다. 아버지는 나를 집에 데려다 놓고 다시 학교로 향했다. 비의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왔을 때도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비의 아버지가 분노하고 있는 것은 확실했지만 정확히 왜 화를 내는지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마을 유지인 비아버지가 화가 난 상태에서 그냥 넘어갈 리 없어. 희나에게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니 이사를 가자. 표면적으로는 내가 곧 중학생이 될 테니 계속 전학을 다니는 것은 좋지 않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마침 도의 반대편에 있는 아버지의 본가에 땅이 있었고 거기에 집을 짓기로 결정되었다. 나와 어머니는 즉시 할아버지 댁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아버지는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임시로 아파트를 얻어 주재소에 다니기로 했다. 아빠는 계속 그 마을 주재소에서 일해야 해? 내가 물었을 때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런 일이 생기면 바로 인사이동이 있어. 그리고 정말로 갑작스러운 연말 인사이동에서 아버지의 정근이 결정되었다. 비가 쓰러진 날 이후로 나는 마을의 초등학교에 가지 않고 이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납득할 수는 없었지만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하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조용히 집을 빠져나와 A의 집으로 향했다. 평일 낮 대부분의 어른들은 일하러 나가 있을 시간이었다. 비 아버지에게 들킬 위험도 적었다. 예전에 A와 함께 올랐던 산길을 따라가고 있을 때 중간쯤에 있는 계단식 논에서 농사 짓고 있던 한 노인이 나를 불렀다. 어이, 뭐 하는 거니? 나는 그 노인의 인상이 좋아 보였기에 솔직하게 대답했다. 이 산 위에 있는 친구네 집에 가는 중이에요. 그러자 노인은 농사를 멈추고 내 쪽으로 다가왔다. 이 산 속에 사람 사는 곳은 없는데 너 어디로 가는 거니? 그럴 리 없어요. A라는 아이가 있어요. 집은 창고처럼 생겼지만 몇 번이나 갔었다고요. 내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노인의 얼굴이 확 바뀌었다. 너 혹시 주재소 경찰 내 딸이냐? 노인은 낮게 중얼거렸다. 대낮에 아이가 혼자 다니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너 비아버지에게 들키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어린애에게 손을 대면 안 된다고 간신히 비아버지를 설득한 거라고. 너희 아버지에게 신세진 적도 있으니 말이지. 나는 갑자기 너무나도 위험한 이야기가 튀어나와서 어안이 벙벙했다. 그런데 이 노인은 나보다 내 상황을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질문을 할 수 있다면 이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럼 A는 무사한가요? 그 녀석? B는 절대 A에게 손을 대지 못해. 노인은 확신에 차 있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조금 안도했다. B는요? 그러자 노인은 B의 집이 있는 방향을 바라보며 말했다. 살아는 있지. 살아는 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되묻자 노인은 얼굴을 찌푸렸다. 넌 이제 이 일에 엮이면 안 돼. 이번엔 운이 좋았던 것 뿐이야. 이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며 나를 돌려세우고 등을 밀어 산길을 내려가게 했다. 나는 다급히 말했다. B가 A에게 엮이면 저주받는다고 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자 노인은 저주? 하고 되묻더니 누가 그런 말을 했냐? 라고 물었다. B가 B 아버지한테 들었다고 했어요. 내가 대답하자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젊은 놈들 사이에선 그렇게 되어버린 건가? 아니야. 원래 그런 게 아니었어. 그건
노인은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잠시 동안 생각하는 듯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곧 어서 돌아가라. 사실은 이렇게 너랑 이야기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나도 위험해. 라고 말했다. 노인이 정말로 나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은 느껴졌다. 나는 그에게 폐를 끼칠 수 없다고 생각해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다. 산길을 내려오고 있을 때였다. 옆에 짐승들이 다니는 듯한 작은 길에서 A가 나타났다. A야! 나는 반사적으로 A에게 달려갔다. 무사해서 다행이야. 괜찮아? 난 이사를 가게 됐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전혀 모르겠지만 나는 숨도 쉬지 않고 A에게 말을 쏟아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A는 내내 자기 발끝만 바라보고 있었다. 나를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A야, 왜 그래? 나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A의 어깨에 손을 얹으려 했다. 그 순간 없어. A가 낮게 중얼거렸다. 뭐라고? 내가 되묻자 A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갑자기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며 속삭였다. 희나는 이제 가질 수 없어. 항상 눈을 가늘게 뜨고 있어서 어디를 보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던 A. 그 눈이 살짝 떠진 것이 보였다. 그것이 마치 시커멓게 칠해진 것처럼 보였던 것은 저무는 태양의 빛 때문이었을까? 그리고 A는 느릿하게 웃었다. 내가 아는 A가 아닌 것 같은 얼굴이었다. 나는 얼어붙어 있었다. 그 사이 A는 내 옆을 지나쳐 산길을 뛰어 올라갔다. 그것이 A를 본 마지막 순간이었다. 다음날 나는 어머니와 함께 할아버지 댁으로 이사했다. 그 후로 나는 그 마을에 다시 가본 적이 없다. 집에서도 그 사건은 금기였다. 가족의 추억을 이야기할 때도 언제나 그 마을을 제외한 이야기만 나왔다. 할아버지 댁은 꽤 큰 도시 안에 있었고 나는 시골이 아닌 생활에 적응하느라 바빴다. 그렇게 언젠가부터 그 마을의 기억도 점점 희미해져 갔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그 일이 떠올랐다. 이삿짐을 정리하다가 초등학교 때 노트에서 A에게 받았던 스티커가 나온 것이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상한 점이 많았다. 산속의 작은 집에서 늘 혼자 있던 A. 어느 순간부터 계속 늘어났던 장난감.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니, 본 적도 없고 이야기도 들은 적 없는 A의 부모. 점점 단정해져 가던 A. 왜 A에게 뭔가를 받으면 안 되었던 걸까? 그때 어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B는 지금 어떻게 된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럴 때면 이사갈 때 아버지가 했던 말들을 떠올린다. 세상에는 어쩔 수 없는 일이 많다.